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경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중국에 출장 가다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 사무실을 네. 가보면 정말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든 게요. 책상, 의자 옆에 라꾸라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간이 침대, 이런 게 펴져 있습니다. 야근이 생활화됐다는 그렇죠. 의미겠네요. 자고 일어나서 일하길래 여기는 중국은 우리나라 80년대 분위기구나 그냥 그랬는데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그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시작된 그 996 문화라고 하죠. 이 과로하는 문화가 실리콘밸리, 특히 AI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996 문화는 중국 IT 기업에서 직원들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주일에 6일을 일하게 하는 그런 강도 높은 근무 형태인데요. 2010년대 중반에 이제 알리바바나 화웨이 같은 기술 기업들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고강도 근무를 요구하면서 이런 문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과로를 요구하는 문화가 근로자들의 과로사로 이어지면서 중국은 이 문화를 점차 버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반면 미국 기술기업 창업자들은 도리어 이 문화를 수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AI 스타트업 릴라라는 기업은 아예 채용 공고에 주당 약 70시간의 대면으로 일할 사람만 지원하라라고 못 박았고요. 또 코그니션의 CEO는 우리는 주말에도 회사에 출근하고 또 밤 늦게 뭔가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우리는 일하는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살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네. 또 광고 제작업체 아이콘의 CEO는 주 4일 근무제는 곧 패배로 이어진다. 996도 모자라다. 7일을 일할 수 있는데 왜 6일만 일하려고 하는가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열심히 일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흔히 말해서 하드캐리 한다고 하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게 분명히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개선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이나 미국 그것도 직원들을 혹사할 정도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유가 있나요? 인공지능 탓이 큰데요. 예. AI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기업들은 이 AI 패권 경쟁에서 소외되면 안 되겠다. 이런 위기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 특히 AI 스타트업들은 이제 수많은 유사 제품이 쏟아지는 환경에서 경쟁사보다 조금 더 빨리 제품을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창업자들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잠 조금만 줄이면 성공을 이렇게 눈앞에 두고 있는데 당장의 행복을 누리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CEO들은 구성원들 역시 이 상황을 좀 이해하고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문화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생활보다 일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인 허슬 컬처가 있긴 했는데 이 AI 등장으로 일에 몰두하는 정도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그 과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예. 이것 역시 인공지능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 AI 툴이 기본적인 업무를 대신해주면서 미국 기술 기업들이 직원 수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만 전 세계적으로 25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는데 지난달에도 아마존이나 메타 같은 기술 기업 27곳이 2만 5천 명을 내보내면서 전년 대비 한 10배 육박하는 그런 해고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배나 증가했어요. 네. 와. 근데 사실 5년 전쯤으로 되돌아가 보면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몸값이 엄청 높았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의 콧대도 굉장히 높았단 말이죠. 그래서 고용주들은 이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무제한 휴가라든지 무료 점심 제공이라든지 이런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이제 이들을 데려오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는 고용 시장에서 AI가 등장하면서 그 힘의 균형이 고용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칼바람 속에서 일자리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내가 해고되지 않기 위해서는 약간 불안한 그 마음이 들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기술 부문은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빨리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주말 이틀 내내 쉬고 오면 주요 개발 동향을 놓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작 996이라는 이 문화를 탄생시킨 건 중국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최근 중국은 노동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걸 다시 그럼 부활시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고정관념에 따르면 미국은 뭔가 좀 더 자유롭고 복지도 많고 그런 문화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 패턴을 보면 기술
기술 개발 경쟁이 격화되는 시기에 이렇게 과로 문화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996 문화가 2010년대 IT 스타트업 간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살아난 것처럼 네. 미국 역시 AI 붐 때문에 과로 문화가 확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2019년만 하더라도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알리바바에 입사하면은 하루에 12시간 일할 각오를 하십시오. 네. 우리는 편안하게 8시간 일할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대놓고 말하는 것처럼 996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 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유명한 발언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사실 반박할 수는 없어요. 창업자 입장에서는. 예. 또 이외에도 뭐 0시부터 0시까지 24시간 7일 동안 계속 일한다는 뜻의 007도 있었고요. 또 주 7일 하루 15시간 근무한다는 715 이런 식으로 중국의 다양한 근무 시스템과 관련된 신조어들이 등장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2021년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핀두어에서 새벽 1시에 넘어서 퇴근하던 23살 여자 근로자가 돌연 과로사하면서 이 996 문화가 거센 비판을 받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중국 청년들은 996 문화를 현대판 노예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차라리 최소화된 일만 하면 살겠다. 탕핑, 누워있기, 혹은 바이란, 뭐 썩게 내버려두다, 자포자기하다 이런 말들이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게 사회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2021년에 996은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자 불법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초과 근무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 미국의 중국의 과로 문화가 이식됐다는 사실보다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네. 미국에서 이 과로 문화를 주도하는 세대가 Z세대. 미국의 젊은 창업가들이라는 점입니다. 이것도 참 신기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기성세대는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좀 순종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감내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요. 네. 젊은 세대는 나 저 개인 오늘 일정 있는데 하면서 워라밸을 더 중시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Z세대가 오히려 개인의 삶보다 그 회사 일을 더 중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Z세대들에게는 다른 세대가 갖고 있지 않은 못한 무기가 하나 있거든요. 뭔가요? 무수한 야근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죠. 아, 예. 그래서 기성세대의 기술 전문가들보다 아무래도 연륜이나 전문 지식은 부족할 순 있어도 예.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체력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경쟁자들을 뛰어넘으려면 자신의 에너지와 젊음을 갈아 넣어야 된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Z세대들이 996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다가 실리콘밸리 그 사람으로서 일종의 낭만도 하나 있는데요. 야근은 곧 낭만이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지금의 Z세대 창업자들은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처럼 이 세상을 바꾼 회사들, 엄청난 혁신가들의 성공 신화를 보고 자란 세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잠을 자면서 일했던 그 창업자들의 경험을 낭만으로 여기고 자신들 역시 그 신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여주기식 측면도 없잖아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나 투자자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회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996 문화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SNS에 뭐 주당 80시간 근무한 그런 기록을 올린다든지 네. 아니면 사무실에 놓여 있는 그 라꾸라꾸 매트리스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처럼 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브랜딩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훅을 당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다 이게 그냥 낮잠을 깔아놓은 자는 걸 수도 건데. 있어요. 근데 물론 기술 혁신 그 자체에 몰입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는 그런 일에 진심인 사람들도 당연히 있고요. 또 주니어 개발자들일수록 인공지능에 대체되기 쉽기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혹은 대기업으로 한 번 더 점프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에서 이제 구르고 있는 청년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지금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졌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유럽의 기술 기업들까지 서서히 옮겨가고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야 예전에 단순 제조만 했던 시절에는 시간을 많이 투여하면 그게 생산성이나 아니면 아웃풋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고부가가치 상품 또는 그런 산업이라고 하죠. 그런 걸로 가다 보니까 무조건 긴 노동 시간이 뭔가 생산성을 늘리지는 않는 그런 국가로 갔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미 확인된 사실인데
미국과 이런 나라들이 이걸 강구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결과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 예. 이 오류에 빠져서 직원들을 쥐어짜는 경우가 있죠.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무수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길어지면 초반에는 생산성이 향상되기는 해요. 그런데 주 40시간에 넘어갔을 때는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피로가 겹치면서 업무 성과가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미시간 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주 70시간에 일하는 직원이나 주 50시간에 일하는 직원이나 결과물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해요. 네. 또 게다가 이 과로 문화는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와도 직결되죠. 세계보건기구는 주 5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주 35에서 40시간 근무하는 사람에 비해서 심장질환 사망 위험이 17% 높고 또 뇌졸중 위험은 35%나 높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또 이제 조직 구성 측면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장시간 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혈혈단신, 그러니까 책임져야 될 가족이 없다는 뜻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미혼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가족이 있는 근로자들이 이러한 문화 속에서 배제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숙련된 고연령 근로자들이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996을 노동법 위반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말 큰 성공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볼 것인가는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또 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법으로 강제로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 사회 발전의 측면에서는 해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직원들이 좀 더 똑똑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야 과로 문화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경영 방식이 있는 회사들이 여러 개로 있어서 그냥 근로자들도 편하게 자기의 목적에 맞는 회사들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맞아요. 더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할 사람 열심히 일하고 워라밸 중시하고 가족과 지내는 거 중요시 여기면 또 그런 직장을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로 너무 일문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소식이네요. 중국에서 기러기 아빠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모든 기러기 아빠를 단속하는 건 아니고요. 고위 공무원들 중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해외로 내보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중국에 남아서 공직을 유지하고 가족들은 해외로 이민 보내거나 유학 보낸 고위 공직자들을 중국어로는 러관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벌거벗은 관리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SCMP에 따르면 중국 최고 인사기관인 당 중앙조직부가 작년 상반기부터 단속망을 좀 더 촘촘하게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가족 전체가 해외로 이주한 경우만 이 감시의 대상이 됐다면 이제는 배우자는 중국에 있고 자녀만 해외에서 생활하는 이른바 반쪽짜리 러건들까지도 사정권에 넣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딴 사실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국유기업의 고위 임원 그리고 정부 산하 연구소 소장이 직위 해제되는 일도 발생했는데요. 네. 이 직위 해제라는 조치가 중국에서는 정치 생명을 아예 끝내버리는 그런 엄중한 처벌입니다. 예. 해임되고 나면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기도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자녀를 유학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강도 높은 처벌을 부과한다는 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처벌을 내리는 명분이 뭐예요? 일단 부패를 척결한다. 그리고 국부 유출을 방지한다. 이 두 가지가 이들의 명분입니다. 부패 척결부터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고위 관료가 뇌물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러면 이걸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빼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돈 세탁을 할 위험이 있다는 건데요. 사실 중국 정부는 이런 구조를 우려해서 2014년부터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관료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했고요. 또 당이나 정부, 국유기업 이런 지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본토 외의 지역에 있는 가족 관계와 자산도 정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앞서 언급한 해임된 공무원들은 이제 가족이 해외에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망에 걸려든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중국 당국의 이런 경계심, 의심이 터무니없는 건 아닌 것이 그동안 러관들의 반복된 부패 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긴 했었습니다. 예. 2013년 무렵의 상황을 보면요. 부정부패 혐의로 내사를 받던 지방의 고위 관료들이 좀 병원에 가야겠다.
가족이 아프다 이러면서 휴가를 내놓고는 네. 개인 여권을 들고 해외로 도주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었어요. 예. 국가전력공사 사장을 지낸 가오이엔이라는 사람은 무려 8,200억 원어치를 빼돌려서 호주로 달아났고요. 랴오닝성의 평청시 당서기 역시 360억 원어치를 들고 미국으로 사라졌습니다. 단속할 만하네요. 그래서 2012년 한 해 동안 베이징 공항을 통해서 도피한 중앙부처의 과장급 이상 관리만 한 350명이 넘었고요. 예. 이들이 날라들인 그 검은 돈은 54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54조 원이요? 네. 아. 그래서 해외로 달아난 이 러건들이 미국이나 유럽, 동남아시아 등에서 부동산을 구입해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죠. 네.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가족이 해외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들의 뭔가 도망갈 구멍, 퇴로를 열어주는 셈이라서 유심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야, 금액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뒷돈 빼돌려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모습들 중국인들이 분노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출신 성분이 좋은 당 지도부의 자제들, 이른바 홍색 귀족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의 위선적인 행태가 오랫동안 중국 인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2011년에 있었어요. 네. 당시에 이제 서방 자본주의를 맹비난했던 충칭시의 당서기 보시라이의 아들 보과과 씨가 턱시도 차림으로 붉은색 페라리를 몰고 베이징의 미국 대사관저에 나타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그냥 같은 하버드대에 재학 중이던 미국 대사의 딸과 저녁 약속을 하러 온 것이었는데 네. 사람들은 이 모습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특히 보시라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중국의 차세대 리더라고 불리우는 맞아요. 사람이었는데. 네, 시주석의 좀 라이벌이기도 그렇죠. 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자본주의의 그런 빈부격차를 비판하면서 사회주의 이념을 강조하는 홍색 바람을 주도하고 있는데 예. 정작 그 아들은 영국에서 어렸을 때 유학해가지고 하버드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재학 중이라니 이게 바로 기득권의 민낯이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이었죠. 예. 또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는 고위층 자녀들의 그 귀족 유학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영국의 학교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폐쇄되니까 중국 학부모들이 전세계를 띄워서 우리 아이들을 좀 데려와 달라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 영국에 머물고 있는 10살에서 17살 미성년 중국 유학생만 15,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야, 참. 영국의 1년 유학 비용이 학비랑 또 현지 보호자 인건비까지 합치면 연에 6천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이 드는데 부자 동네라고 하는 상하이에서도 근로자 평균 월급은 160만 원 남짓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은 사실 꿈도 못 꿀 그런 학비인 거죠. 네. 영국 한 나라에만 15,000명이 있었으니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 포진된 유학생들까지 합치면 사실 중국에서 수만 명이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귀족 유학길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요, 한 가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앞서 쭉 말씀 주신 내용을 봤더니 이미 여러 차례 문제점들이 확인됐고 관련 규정도 2014년도에 이미 마련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네. 왜 지금부터 단속하는 거죠? 이제야. 이제 시진핑 주석의 그런 정치적 입지와도 연관이 돼 있는데요. 예. 시 주석의 1인 체제를 공고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아. 지난달에 중국 국방부가 인민해방군의 최고 실무사령탑인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 그리고 류전리 중앙군사위원을 심각한 기율 위반 명분으로 숙청했어요. 예, 알죠. 장유샤 부수석은 이제 시 주석과 상당 기간 갈등했던 인물인데요. 예. 주목할 점은 이 장유샤를 숙청했음에도 군 내부에서 시 주석에 향한 뭔가 충성 맹세가 딱히 관찰되지 않다는 거예요. 시 주석의 군 장악력이 많이 약해진 것이겠구나라는 그런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 일각에서는 장유샤를 숙청한 이유가 뭐 미국으로 핵무기 데이터를 유출했다 뭐 이런 추측까지 나오는 와중에 이처럼 가족이 해외에 있으면 서방 기관의 스파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중국 당국이 경계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번 부패 단속은 내년 말 21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의 불만을 갖고 있는 세력들의 기강을 잡고 또 잠재적인 정적을 처단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제 조금 더 이해가 갑니다. 규정은 진작부터 있었지만 이 규정을 적용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는 이유는 이걸 명분으로 나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을 단죄하려는 그런 목적도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거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게 활용되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고위공무원의 자녀가 정말 뛰어나서 영특해서 해외 유학을 떠났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을 그저 귀족 유학생으로 치부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에 중국으로 와서 이제 중국의 발전을 이끌 그런 인재로 볼 것인지의 의미를 당이 부여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가족이 해외에 산다고 해서 뭐 꼭 부패로 이어질까?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당국이 정치적 목적만 우선하다가 유능한 인재들을 잃을 위험도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부모님이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또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능력이 생겨서 해외 유학을 간다는 사람도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무조건 부모 잘 둔 덕이다 이렇게 해서 다 들어와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도 마이너스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유혈 진압 논란까지 있었죠. 그런데 이 와중에 비밀스럽게 활동하는 조직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의 의료진들로 구성된 조직이 비밀리에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네.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다친 시위대를 치료하기 위해서 점조직 형태로 결성됐는데요. 예. 이들이 병원 안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병원 밖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왜요? 이렇게 병원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병원마저 당국의 감시가 굉장히 삼엄한 위험 지역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 현재 이란 당국은 국공립병원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어요. 사복 경찰들이 수술실까지 따라 들어와서 감시하고 또 치료가 끝났거나 심지어 환자가 마취 중인 상태인데도 이 병실에서 체포해 가기도 합니다. 야.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우리가 신분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 역시 그 신분 정보만 알면 누가 어디서 그 치료를 받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병원의 목적은 다친 사람을 치료해서 살려 내보내는 건데 오히려 당국의 시위대를 넘겨주는 일종의 통로가 돼버리니까 네. 의료진들이 병원에서 나와야겠다고 판단을 하고 직접 환자가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병원 밖에서 진료를 한다고 하셨는데 병원 밖은 제대로 된 시설이 없을 텐데 어떻게 치료하죠? 일단 의료진들이 배낭에다가 진통제랑 그다음에 간단한 의료용품을 숨겨두고 환자가 있는 가정집, 식당, 카페 이런 곳을 찾아가서 임시 수술실을 차리고 있어요. 네. 약사들을 통해서 몰래 필수 의약품을 전달받고 수술용 메스 같은 도구는 소독할 환경이 좀 열악하긴 한데 네. 가스레인지 불이나 아니면 일반 가정집의 오븐 같은 데에서 소독을 해가지고 쓴다고 해요. 진짜 열악하네요. 근데 뭐 그나마 이렇게 간단한 의료 키트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예. 이미 많은 병원에서 혈액과 기본 의약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서 앞으로 부상자를 치료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 현장에 접근하는 것도 점점 험난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시위 가담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옷까지 벗겨가면서 검문을 하고 있는데 이 감시망을 피해서 의료진들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문적인 수술이 필요한 중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들을 위한 비밀 의료 수송대도 조직이 돼 있는 상태예요. 네. 자원봉사자들이 경찰의 검문소를 피해서 한밤중에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서 사설병원이나 안전가옥으로 환자들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란 정부도 이런 사실들, 이런 식으로 병원 밖에서 진료한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을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도우려고 하는 의료진까지 색출하고 있어요. 예. 부상자를 치료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로부터 뭐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또 구금되는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당국의 의료진을 경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이 시위대를 돕는 그런 인도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기록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란은 시위가 발생한 이후에 인터넷도 차단하고 전화 통신까지 끊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뭐 사망자와 사상자는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가 사실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심지어 사망자 유가족들한테도 뭐 장례식에서 울지 말아라, 아니면 추모식 동안 집에 문을 열어두지 말아라, 이런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의료진들은 부상자들을 치료하면서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진압을 당했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있잖아요. 네. 뭐 총상이 몇 번 뚫렸는지, 뭐 칼에 맞았는지, 뭐 도망가다가 넘어졌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이 당국은 외과 의사들을 좀 체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외과 의사가 인스타그램에다가 부상당한 시위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연락처를 공개했더니 예. 당국이 이 외과 의사를 즉시 체포한 적이 있어요. 네. 이처럼 시위 발생 이후에 의료 종사자 수십 명 정도가 체포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것에 반발해서 이란 전역의 31개 의대, 간호대, 치대 학생들이 시험을 보이콧하고 연좌 농성을 벌이면서 체포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의료진이 참상을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는 존재들이긴 하겠네요. 당국에서는 그냥 당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계할 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란 당국이 시위 사상자 규모를 굉장히 축소해서 발표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공식 의료 기록도 파기하거나 조작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예. 근데 이에 맞서서 비밀 조직의 의료진들이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환자의 이름은 가명으로 쓰고 또 증세도 왜곡해서 적는 등 뭔가 좀 다르게 적어서 환자를 보호하고 또 수백 건의 환자 엑스레이나 CT 자료는 몰래 촬영을 해서 비밀리에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삼엄한 통제 속에서 의료 윤리뿐만이 아니라 진실을 지켜내려는 이 의료진들의 활동이 묻히지 않고 추후에 유혈 사태의 참상을 증명하는 기록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IT 기술 발달 이후 변화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진실을 숨길 수가 없어요. 맞아,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매주 세계 곳곳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셨던 우리 한경제 기자님께서 오늘을 끝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덕분에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을 매주 흥미롭게 저도 전해들어서 너무 재밌었는데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너무 아쉬운 날인데요. 제가 4월에 출산을 하게 돼서 이제 좀 미리 휴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 저도 재밌는 소식과 유익한 소식을 어떻게 잘 전달해 드릴까를 고민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고 또 교수님과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도 많이 배웠어요. 또 저한테 응원 보내주신 청취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는 기록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앞서 말한 그 일하는 의료진들처럼 그 세상을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테니까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산 잘 하시고 네. 다시 또 매주 뵙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경제 기자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